자,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지역과 지구, 저번 시간에 그 용도 지역까지 했었죠. 오늘은 용도 지구와 용도 구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부터 복습을 하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용도 지역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용도 지역. 자, 우리나라의 모든 국토는 용도 지역으로 구분이 되는데 4개의 지역이 있다고 했지. 그 4개의 지역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그 중에선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이 3개의 지역 해서 총 4개의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도 지구와 용도 구역은 이것들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용도 지역, 이 4가지 지역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본 게 바로 이 도시지역이었습니다. 자,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이 중에서 도시지역, 도시지역은 주거지역과 상업, 공업, 녹지지역 4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이것들은 다시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와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지역은 가장 번화한 중심상업과 그 다음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 순서가 되겠습니다. 번화한 순서대로 하면 중심, 그 다음 일반, 유통, 근린의 순서 기억하시기 바라고, 공업지역도 마찬가지로 공업만 하는 지역, 전용 공업지역, 그 다음 일반 준공업으로 갈수록 점점 상업의 기능이 추가된다고 했지. 그래서 용적률도 점점 높아집니다. 녹지지역은 보전, 생산, 자연녹지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보전 녹지지역은 보존할 가치가 있는, 즉 용적률을 더 강화한 곳입니다. 자, 각각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보겠습니다. 먼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 준주거. 자, 전용은 50%였는데 일반 주거는 60%, 준주거는 70%, 점점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지.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 일반 주거지역 중에서 1종과 2종은 60%를 그대로 적용을 하지만 60%를 적용받지만 3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건폐율이 낮아집니다. 건폐율은 낮아지고 용적률이 높아져 50%가 됩니다. 3종만. 요건 좀 주의하시길 바라고. 자, 그리고 용적률 한번 보겠습니다. 용적률은 1종 전용주거는 100, 2종은 150, 1종 일반주거는 200, 2종은 250, 3종은 300으로 전용주 일반 다시 제 1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제 3종 주거지역으로 갈수록 50씩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준주거지역은 상업의 기능이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500%로 확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번에는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은 가장 번화한 중심상업지역이 90%, 그 다음 일반과 유통은 80%, 가장 외곽에 있는 근린상업지역이 70% 가장 낮습니다. 용적률도 마찬가지인데 중심상업 1500%, 일반 1300, 유통 1100, 근린 900%입니다.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이 3개의 공업지역들은 건폐율은 같습니다. 70%. 이 70%는 이 준주거지역의 70%랑 똑같은 거죠. 근린상업지역도 똑같이 70입니다. 다만 용적률은 점점 커질 수가 있는데 300%에서 50단위씩. 지금 선생님 여기 거꾸로 썼네.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여기가 300이고 여기가 400이지. 전용공업에서 준공업으로 갈수록 점점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녹지지역은 20%로 건폐율은 같습니다. 하지만 용적률은 보전 녹지에서는 80%로
제한이 좀 강하고, 생산 녹지랑 자연 녹지는 100%로. 이 100%는 전용 주거 지역의 100%랑 같겠죠. 자, 저번 시간에 한 데 여기까지였지.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풀었던 문제 말고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다음 용도지역의 허용 건폐율이 가장 높은 것. 자, 일종 전용 주거지역 건폐율이 얼마였죠? 50%였죠. 일종 일반 주거지역 건폐율은 60%였습니다. 그런데 3종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게 아니라 3종에서는 건폐율이 갑자기 작아졌지. 50%였지. 자연 녹지지역 건폐율은 20%였죠. 답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오히려 가장 높은 거죠. 이거는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이번에도 마찬가지 건폐율이 가장 높은 걸 찾고 있습니다. 자, 2종 일반 주거지역 건폐율은 50%였죠. 아, 죄송합니다.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60%겠네. 3종은 낮아지지? 50%. 자, 준주거지역 높아졌죠. 70%. 일반 상업지역. 자, 상업지역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었지. 가장 중심 번화가의 중심 상업, 일반 상업, 그 다음 유통, 근린 상업 높은 순서대로 하면 90, 80, 80, 70이 되겠습니다. 일반 상업일까에는 80이겠지. 답은 4번. 자, 이런 문제 좀 이해가 됐죠, 이제? 자, 이번엔 용적률이 높은 것 찾아보겠습니다. 용적률이 높은 것. 3종 일반 주거지역. 자, 1종 전용, 2종 전용,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 점점 높아지지. 얘는 100%까지. 150, 200, 250. 3종은 300%죠. 즉 얘는 300%죠. 준주거지역은 갑자기 높아지지. 500으로 높아진다고 했죠. 준주거는 500. 자, 준공업지역. 공업지역 3개가 있었지. 준공업, 그 다음 일반공업, 전용공업. 전용공업은 300, 그 다음 50씩 높아집니다. 350, 400까지. 준공업은 즉 400이란 얘기지. 자, 유통상업지역. 상업지역 4개가 있었지. 중심상업, 그 다음 일반 유통, 근린. 중심상업이 제일 컸습니다. 1500%였고 일반은 1300, 유통은 1100, 근린은 900. 이렇게 200씩 내려간다고 보면 되죠. 유통이니까 1100이죠. 1100. 즉 답은 4번. 유통이 가장 높죠. 자, 오늘은 이제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그 중에서 먼저 용도 지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 세 가지를 갖다가 구분을 한 이유는 처음엔 용도 지역으로 모든 국토를 다 커버를 하려고 했더니 중간중간에 뭐 조금 더 규제를 하거나 아니면 좀 완화하거나 이런 식으로 풀어줘야 될 부분도 있고 줘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점점 세분화된 거죠. 그래서 용도 지구와 용도 구역을 같이 지정을 해서 이 세 개가 다 이렇게 용도 구역이자 용도 지구자 용도 지역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용도 지역이면서 용도 지구인 경우, 용도 지역이면서 용도 구역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이 4가지로 관리를 했다면, 용도 지구는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추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이렇게 세분화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여기서 조금 더 세분하면 18개 내지 19개 정도가 되는데 그건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용도 구역은 시가와 조정 구역,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지, 수자원 보호 구역, 수산자원 보호 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렇게 5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용도 지구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을 더욱 구체화해서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혹은 제한을 풀어줘 가지고 완화시키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9개, 세분해서 18개가 있는데, 먼저 경관지구입니다. 경관지구는 아름다운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됩니다. 원래 경관지구는 미관지구와 경관지구 두 개로 나뉘어져 있던 걸 2017년도에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경관지구로만 지금 현재 남아있고, 옛날 문제들을 보면 뭐 공무원 기출문제라든지 뭐 그런 그 옛날 건축 관련 문제를 보면 경관지구, 미관지구 나눠있지만 지금 현재는 경관지구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경관지구는 이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뭐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뭐 건축물의 용도라든지 이런 것들 제한하는 용도를 가지고 있겠죠. 자, 그 다음 고도지구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합니다. 그 다음 방화지구, 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뭐 건축물을 내화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 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라든지 외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혹은 뭐 불연 재료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규정을 가지고 있는, 이것도 제한 조치입니다. 자, 방제지구는 뭐 풍수해, 수해, 뭐 풍해, 수해, 산사태, 혹은 뭐 지진, 이런 재난, 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정되는, 이것도 마찬가지 제한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호지구는 이것도 옛날에는 보존지구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보호지구로 바뀌었고, 뭐 역사나 문화재, 혹은 뭐 중요한 시설물, 뭐 항구, 뭐 공항, 이런, 혹은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그런 제한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이런 것들이 제한의 역할을 한다면, 지금 얘기할 부분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등등은 완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취락지구는 뭐 녹지지역이라든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뭐 개발제한구역 같은데, 이런 데에 있는 주거지, 뭐 그 동네에 있는 집들, 이런 것들은 그 뭐 좀 계속 제한적인 조치를 받고 있는 그런 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집들에게만큼은 건폐율이라든지 건축 제한을 좀 풀어주자, 완화시키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개발진흥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주거나 상업, 공업, 뭐 유통이나 물류, 관광, 이런 것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건폐율 혹은 용적률,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주는 완화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정용도 제한지구라든지 복합용도지구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용도지구의 목적은 용도지역을 더 구체화시키기 위한 목적인데, 자,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용도지역 위에서 중첩해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이만큼이 주거지역인데 여기에 취락지구로 지정을 할 수도 있고 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혹은 여기 농림지역이지만 농림지역 안에 경관지구로도 지정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대개 용도지역보다는 작은 규모로 지정이 됩니다. 이 용도지구 중에서 첫 번째 봤던 경관지구를 먼저 보면, 경관지구는 아름다운 경치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된다고 했죠.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자연경관지구는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지구가 되겠죠. 시가지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는 주거 환경은 주거 지역의 그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정이 됩니다. 특화 경관지구. 이 특화 경관지구는 뭐 수변, 그러니까 뭐 강변이라든지 추천 같은 경우에는 토양변이 되겠죠. 혹은 문화재적 가치의 건축물 주변에 그런 경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이 됩니다. 자, 경관지구 얘는 제한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자, 고도지구. 고도지구는 도시의 환경을 조성하거나 아니면 토지의 고도 이용 그 증진을 위해서 건축물 높이를 최저로 지정할 수도 있고 혹은 최고로 한도를 두어서 규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최저 고도를 지정하면 너무 낮은 층수는 들어올 수 없겠죠. 반대로 최고 고도는 너무 높은 층수는 들어올 수 없는. 자, 그 다음 방화지구. 이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 시장이라든지 뭐 도로변 이런데 밀집 지역 같은데 주로 지정이 되는데, 이 방화지구로 지정이 된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혹은 외벽을 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디는 구조죠. 내화구조로 건축을 해야 됩니다. 또한 간판이나 광고탑 이런 규정된 공작물 중에서 뭐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거나 높이가 3m 이상인 경우엔 그 주요 그 구성부를 불연재료란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를 얘기해.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주요 구조부, 내화 구조. 그 다음 뭐 지붕 위에 설치하는 간판 같은 것들, 공작물들 이런 것들은 그 주요 부를 불연재료로. 자, 그리고 아까 맨 밑에 특정용도 제한지구라고 있었습니다.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뭐 주거기능 및 교육 환경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제한시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학교 주변이다. 학교가 있다. 그리고 여기 아파트 단지 뭐 이렇게 그 주택 단지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뭐 숙박이라든지 뭐 위락시설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못 들어오게 하는 거지. 뭐 술집, 뭐 저기 모텔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완화의 목적을 가진 개발진흥지구. 얘는 주거, 공업, 유통, 물류, 관광, 휴양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죠. 먼저 주거 개발. 이렇게 뭐 주거단지, 뭐 공동주택 단지라든지 혹은 뭐 전원주택 단지라든지 이런 것들 조성하기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풀어줄 필요가 있는 부분. 관광이나 휴양도 마찬가지. 그리고 산업유통개발. 산업유통개발은 뭐 산업, 유통 둘 다 얘기합니다. 그 외에도 복합개발진흥지구 그리고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있습니다. 자,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이렇게 뭐 관광, 휴양, 주거, 산업유통 이런 것들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묶어서 복합적으로 개발을 하겠다 라는 거고,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여기에 있는 기능 말고 다른 것들, 다른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개발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까지 용도 지역에 용도 지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용도 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도 구역은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보완해 가지고 뭐 건축 밀도라든지 행위 제한 이것들을 더 강화하거나 또는 완화시키기 위해 지정합니다. 자, 마치 우리 CAD에 레이어를 이렇게 설치하듯이, 레이어를 갖다가 지정하듯이 용도 지역이라는 레이어가 제일 밑에 있으면 그 위에 용도 지구, 그 위에 용도 구역이 있습니다. 자, 서로를 보완하지만 우선 적용하는 것은 용도 지역이 제일 우선적이고, 이건 국토 전체에 있는 거라고 했죠. 그 다음 용도 지구, 그 다음 용도 구역의 순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용도 구역은 그림과 같이 총 5개의 구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라고 하죠. 그리고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이건 보전을 위해서 강한 제한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즉 개발 제한 구역과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얘는 제한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맨 밑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얘는 완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제를 최소화해서 완화시켜가지고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구역입니다.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구역, 얘는 수산자원을 보존해야 되고 또 수산자원을 또 육성해야 되는 두 가지의 병치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한테는 제한을 시키고 수산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한테는 완화를 시킵니다. 제한적인 목적과 동시에 완화적인 목적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시가와 조정 구역, 얘는 도시나 그 주변 지역을 무질서한 그 시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얘는 뭐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개발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5년, 10년 이렇게 그 시가화를 유보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유보한 다음에 그 유보하는 동안에 어떤 규제 같은 거라든지 계획 같은 것도 정비해가지고 그 다음 풀어주는 거겠지. 이렇게 5가지의 용도 구역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용도 지구의 지정에서 경관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경관지구 3개가 있었죠. 자, 자연경관지구, 자연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 시가지 경관지구, 뭐 주거단지, 주거가 이렇게 있는 곳에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화경관지구, 문화재라든지 혹은 뭐 수변이라든지 이런 데를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3가지였고 역사문화경관지구는 없습니다. 답은 4번이죠. 2019년 공무원 7급 문제였습니다. 이런 비슷한 문제가 그 전에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2016년 국가직 공무원 9급 문제입니다. 자, 경관지구에 속하지 않는 것 비슷하죠? 자, 이건 방금 전에 했던 거니까 풀어보자. 잠깐 시간 주겠습니다. 자, 답은 그렇죠, 3번이죠. 자, 오늘 용도 지구, 그 다음 용도 구역까지 했었는데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건축법 제61조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자, 1조권이란 뭐냐? 1조, 즉 햇빛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지. 만약에 내가 이렇게 집을 짓고 살고 있었는데 큰 빌딩이 나타나가지고 해를 맨날 가려. 맨날 여기는 그늘이 지고, 뭐 겨울에 눈이 오면 눈이 잘 안 녹아.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1조권에 의한 높이 제한을 갖다가 규정하고 있는데, 이 본질적인 어떤 그 의미는 건축법상 동지를 기준해서, 자, 동지를 기준하는 이유가 뭘까? 그렇죠, 해가 가장 짧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 연속 2시간은 확보해 주게 하는 게 그 목적입니다. 자, 이 1조권은 먼저 대상 지역이 주거지역이 대상입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용도 지역에서 주거지역은 일반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개였죠. 이 중에서 준주거지역은 상업성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빼고,
일반 주거지역과 전용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자, 1조권은 정북방향, 자, 만약 내 땅에 있으면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뛰어야 한다. 왜 정남이 아니라 왜 정북일까? 자, 해가 뜨면 반대쪽, 이쪽이 북쪽이죠. 북쪽에 있는 쪽이 그늘이 지겠죠. 그래서 인접대지를 이 북쪽에서 설정을 해야, 그래야만 요 그 일조권을 갖다가 누릴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 기억합니다. 정북 방향을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뛰어야 한다고 되는데 얼마큼 뛰어야 되느냐? 만약 건물이 있다. 9m가 안 되는 부분, 9m 이하인 부분은 1.5m만 떼주면 됩니다. 자, 9m 미하인 부분은 1.5m. 자, 인접대지에서 경계선에서 이렇게 1.5m만 떼주면 되는데 9m를 넘어간다. 이럴 경우에는 각 높이의 2분의 1 이상. 예를 들어서 여기 10m다. 10m면 요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5m를 띄워줍니다. 2분의 1 이상이니까. 15m다. 그러면 7.5m를 띄워줘야 되겠지. 자, 종소리 들립니까? 네,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에 봤던 이런 계단식 건물도 생길 수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사선형 건물도 생길 수가 있겠죠. 우리 그 지나가다 보면 뭐 이런 건물, 이런 모양의 건물 혹은 이런 모양의 건물 둘 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다 이런 일조권 때문에 생겨난 건물의 모양이죠. 자, 9m, 1.5m 이상, 9m를 초과, 각 높이의 2분의 1 이상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그냥 일반 주택이나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였는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부분의 높이를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의 직각 방향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건물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아니야. 얘는 정북방향, 즉 요 방향으로, 여기가 북쪽이니까 요 방향으로 갔다가 거리를 띄어야 된다면, 얘는 오른쪽은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은 얘 뭐 방해가 이쪽이 북이든 이쪽이 북이든 상관없이 여기서부터 직각 방향에 있는 부분을 갖다가 그만큼의 거리를 띄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아까 그냥 일반적인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정북 방향, 공동주택은 직각 방향, 이 두 가지는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 그리고 그럼 얼마큼 띄어야 되느냐? 자,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부터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 이하. 즉, 예를 들어서 요 공동주택이 이 부분이 8m다 높이가. 그러면 4m를 띄워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계단식으로 올라가서 이쪽 6m야. 그러면 그 절반. 여기가 6m 띄어져 있다. 그럼 여기는 높이가 12m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왼쪽에 있는 계단식 건물과 오른쪽에 있는 사선형 건물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두 가지 얘기했죠.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정북, 9m 이하일 경우에는 1.5m, 9m 넘는 경우에는 2분의 1. 공동주택의 경우는 정북 방향이 아니라 직각 방향에서 창이 있는, 채광창 등이 있는 직각 방향에서 수평거리의 2배 이하. 자, 여기가 4m면 8m, 여기가 5m면 10m, 이런 식이 되겠지.
그런데 조금 더 완화가 된 지역, 예를 들어서 근린 상업지역이라든지 준주거지역 이런데 공동주택이 있다 이러면 조금 더 완화를 시켜줍니다. 여긴 주거 기능보다는 상업적인 목적, 상업적인 성격을 가진 구역이기 때문에 4배까지도 완화를 시켜줍니다. 즉 여기가 4m면 높이는 16m까지 지을 수가 있고, 만약 6m다 거리가, 그러면 높이는 24m까지 지을 수가 있겠죠. 자, 한 가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건축물 한 대지 안에, 이 한 그 땅 안에 2동 이상, 보통 이렇게 아파트들이 들었을지 있을 경우에는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2시간 이상을 계속해서 일지로 확보시켜줘야 되는데, 그 시간대를 9시에서 오후 3시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건축물 설계 시 건축법 제1조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해석해서 적용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 2018년 서울시 공무원 7급 문제입니다. 자, 1번 일반 상업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에 적용해서 계획한다. 상업지구? 아니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두 지역을 얘기했죠. 자, 2번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남 방향, 정남? 아니죠. 정북 방향. 자, 3번 9m 이하의 부분은 정북 방향 경계선부터 1.5m 이상. 요게 맞겠죠. 답은 3번이네. 4번 한번 볼까? 4번 공동주택의 경우엔 각 높이를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 등의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의 직각 방향, 여기까지 맞지?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가 아니라 2배겠죠.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건 2018년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9급 공무원 시험. 자,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 자, 1번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 각 부분은 정북방향, 맞죠?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 띄어야 된다. 맞죠? 1번은 맞는 얘기네. 2번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여기에서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이것도 맞죠? 그래서 10m를 만약에 10m다 그러면 5m를 띄워야 되고, 15m다 그러면 7.5m를 띄워야 되는 거죠. 자, 1번 2번까지 했는데 이건 글씨가 너무 많아서 뒤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2번 했지. 자, 3번과 4번 보겠습니다. 3번 공동주택의 경우 각 높이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 맞죠? 이건 정북방향이 아니라 직각방향이라고 했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 맞습니다.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은 좀 더 풀어져가지고 4배까지 맞죠? 4번 같은 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다. 이 사이의 거리는 동지를 기준으로, 자, 동지 기준 맞죠? 가장 해가 짧을 때 9시에 3시까지, 이것도 맞습니다. 1시간 이상, 자, 여기가 틀렸지? 2시간 이상 계속해서 일지로 확보할 수 있는 거리를 띄워야 된다. 답은 4번입니다. 자, 이걸로 오늘까지 해서 건축법규는 끝내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부터는 또 다음 단원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